네, 지난 시간 부채 파트 시간에 그 퇴직급여 파트를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같이 그 퇴직급여 파트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인식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교재 보시면은 종업원 급여 이쪽 보시겠습니다. 퇴직급여를 이제 구분이 확정급여 제도랑 확정기여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정급여, 기여, 그다음에 급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퇴직급여 제도를 두 가지를 이제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확정기여제도는 교재에 나와 있듯이 기금의 출연합을 약정하는 금액만큼 이제 기업에서 이제 그 기금에다가 출연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에서는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고, 그 출연금을 더 납부하는 데가 보험회사 이런 데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운용을 해서 그냥 운용 수익이 나면 그만큼 종업원에게 주는 거고, 운용 수익이 안 나면 또 안 나는 대로 종업원한테 이제 주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험 부담자가 종업원이고 종업원 수령액이 불확정적이다. 그래서 기업은 그냥 여기서 확정 기여 제도에서는 그 불입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급여 제도는 이런 그 내용을 회사에서 충당부채 관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게 그 IFRS를 변하면서 이제 나온 개념인데, 이 충당부채를 뭐 보험회사에서 계산을 한 내역을 다 받아가지고 충당부채를 계산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고, 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운용이나 수익에 대한 것들, 그런 그 위험 리스크를 다 부담을 하는 이런 제도이다. 그래서 약정한 급여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확정급여 제도이고, 위험 부담자는 기업이고, 종업원 수령액은 확정적이다.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정급여 제도는 옛날에 뭐 대충 제도랑 구분을 했을 때 이게 보통 이제 보험 수리적 가정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퇴직급여라는 게 지금 당장 퇴직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지급해야 될 급여이기 때문에 이 급여들을 미래에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계산을 해서 그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는 이런 작업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미래에 뭐 종업원이 몇 명이 나갈 수도 있고 몇 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퇴직률, 뭐 이직률 이런 거 다 고려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정들을 고려를 한 그런 퇴직급여 금액을 계산한 결과이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계산하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험 계리사들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액을 계산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기여제도는 그냥 회사에서 비용 처리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렇게 뭐 문제화 되진 않아요. 일단 급여제도는 충당금 자체를 계산을 해서 퇴직급여를 추가적으로 계산하고 충당부채를 계산하고, 뭐 사회적립 자산이 있으면 그 사회적립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확정급여제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확정급여 채무라고 해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DS에다가 계산을 하게 되고, 이거 관련된 계정이 뭐 퇴직급여도 있고 사회적인 자산도 있고 이런 계정들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확정급여 채무는 현재 가치로 측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채무는 그렇게 하게 되고, 근데 이제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거 그 확정급여 채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적인 자산에다가 추가로 배치를 해놔요. 그래서 사회적인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차감하여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BS에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확정급여 채무에서는 이거 이제 기초기말 변동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여기 변동하는 원인이 이자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단기 근무 원가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퇴직이 일어났을 때 퇴직금 지급,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씩 보시면은 이게 확정급여 채무도 발생하고 사회적 자산도 똑같은 이벤트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자는 첫 번째로 기초의 확정급여 채무에다가 이자율을 곱한 금액만큼 이자 원가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 원가가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단기 근무 원가라는 거는 이 사람이 1년 근무했을 때랑 2년 근무했을 때랑 퇴직 금액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사실 퇴직급여 채무 계산하는 그 로직이 단순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근속연수가 늘어가면 퇴직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늘어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걸 단기 근무 원가로 봐서 추가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고, 실제로 퇴직금이 지급됐을 때는 퇴직 확정급여 채무에서 차감이 되는 거죠. 차감이 되는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급여 채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플러스 요소고, 이것도 플러스 요소고, 퇴직금이 지급됐을 때는 채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립 자산도 똑같은 이벤트가 있어요. 이자 수익. 기초 사회적립 자산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 수익이 생기는 거죠. 이자 수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단기 근무원가라는 개념은 없고, 회사가 추가적으로 사회적립 자산을 늘리는 경우들이 불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회정책에서 이제 불입하는 거거든요. 적립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퇴직을 할 때는 사회적 자산을 이제 같이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벤트들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차감 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는 이거는 이제 비용 항목이에요. 비용 항목인데 여기 이자는 부채를 늘려주는 거죠. 비용이라는 건 부채를 늘려주는 거. 그래서 이 퇴직급여 이자, 퇴직급여 이자에다가 단기금융가 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립자산 이자를 빼면은 이 세 가지를 고려한 게 퇴직급여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확정급여 채무는 채무를 늘려주는 이자원가가 있는 거고 채무를 늘려주는 단기금융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자산은 사회적 자산을 늘려주는 이자 수익이 있지만 이거는 확정급여 채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감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이게 퇴직급여로 계산이 된다. 이게 비용이고 부채를 늘려주는 계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퇴직급여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 이제 간략하게 확정급여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것도 지금은 이해 안 가시지만 이제 계산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확정급여 채무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이제 이게 기말 확정급여 채무가 되는 거예요. 이건 기초금액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기초, 여기 기말. 간단한 로직이 있는데 이게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설명을 뭐 세세하게까지는 못 들어가도 기본적인 로직이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다가 뭐 보험수리적 과정을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일단은 기본적인 로직은 이렇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고기간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정의만 알고 간략하게 넘어가는 팩트인데 이게 이제 보면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의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요하는 사건과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 있는데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던 상황에 대해서 증거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뭐 손상을 이미 인식을 했는데 추가적인 손상에 관련된 증거들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뭐 소송사건이 뭐 그 판결이 이제 안 났었다. 10월 말 기준에는. 근데 그 이후에 판결이 나가지고 뭐 관련된 부채를 계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는 보고기간 이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 예를 들어서 뭐 투자자산이 뭐 공정가치가 하락됐어요. 이런 거는 뭐 기말이라고 해서 기말 이후에 뭐 그냥 그 자산의 가치를 반영한 거지 이거 자체가 보고기간 사건은 아닌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보고기간 후에 뭐 배당 선언했다. 이런 것들도 보고기간 현재 존재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보고기간 말 12월 뭐 31일이 되겠죠. 보통 12월 31일부터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뭐 이사회에서 발행을 승인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사이에 발생한 사건들이 보고기간 사건이다. 정의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이 확정 저희가 급여제도 관련된 계산 문제를 한번 어떤 식으로 숙제가 됐는지 두 문제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15번이랑 16번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퇴직급여 제도로 확정급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관세의 엑셀년조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는 70만 원이다. 주관세가 엑셀년에 인식한 단기근무 원가는 15만 원이며 엑셀년의 사회적립 자산에서 지급된 퇴직급여는 9만 원이다. 한편 관세가 확정급여 채무 계산에 적용한 엑셀년 초 할인율은 연 10%이다. 엑셀년 말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가 85만 원일 경우 엑셀년도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할 확정급여 채무에 대한 보험수령 손익은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래서 다 다룬 게 아니라 그 뭐 보험수령 손익들 뭐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험수령 손익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 확정급여 채무가 기초에서 기말로 갈 때는 이 로직으로 가는 거예요. 이 로직으로 가는 건데 이거와의 실제 기말 금액이 보통은 픽스돼서 온단 말이에요. 그 보험회사 계리사들이 계산을 해요. 아, 이 회사의 지금 확정급여 채무 금액이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계산해주는데 그거와의 차이는 이게 이벤트는 여기다 발생한 거고 보험수리적 과정이 변동됐기 때문에 그만큼 퇴직급여 채무가 변동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종업원 뭐 퇴직률이 변동을 해서 바뀌었다 아니면은 뭐 임금 상승률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험수리적 과정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은 산식에서 기초 여기 볼게요. 기초 확정급여 채무 있죠. 기초금액이 여기 얼마죠? 85만 원이죠. 85만 원이 기초 확정급여 채무고 단기근무원가 나와 있어요. 단기근무원가 15만 원.
여기 순서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 이자 원가부터 할게요. 85만 원에 대한 이자 원가. 기초확정급여 채무가 70만 원. 기초확정급여 채무 70만 원. 여기서 이제 이자 원가가 70만 원에 이자 원가 10%죠. 10%. 단기 근무원가가 15만 원. 그리고 실제로 퇴직금 사회정책단체 지급된 퇴직급여는 9만 원이라고 되겠죠. 그럼 이게 기초 확정급여 채무, 이자 원가 더해주고 단기 근무원가 더해주고 그다음에 퇴직금 지급액 빼주고 여기서 보험 수리적 가정이 이제 X라고 할 때 이렇게 했을 때 기말이 보면은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가 85만 원이라고 기말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산식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기초 확정급여 채무, 이자 원가 더해주고 그다음에 단기 근무원가 더해주고 퇴직금 지급 발생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알 수 없는 변동들 이런 거는 보험 수리적 가정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특정급여 채무가 변동한 거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산식을 봐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역산을 하게 되면은 2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만 원이 발생하는데 이게 이익이냐 손실이냐 따라지게 됐을 때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볼 때는 이게 부채 금액이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계산한 금액과 이걸 계산한 금액, 기말 금액이 이거 픽스된 거죠. 이거 계산한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가 이게 여기가 83만 원에다가 2만 원을 더해서 85만 원이 된 이런 한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2만 원이 플러스 금액이에요. 플러스 금액이어가지고 이게 이익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채무라는 걸 생각하셔야겠죠. 채무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건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 2만 원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확정급여 채무 문제 다뤄봤고 다음도 비슷한 건데 다음 문제에서는 그 퇴직급여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금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가 확정급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관세가 단기에 인식할 퇴직급여는 그래서 금액이 이제 기초, 사회정립자산, 뭐 채무, 단기 근무원가, 할인율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보시면은 아까 그 퇴직급여 금액 계산할 때 제가 1 더하기 2 마이너스 3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여기가 퇴직급여는 IS에 계산된 퇴직급여는 결국 이제 이만큼이 계산이 되면서 퇴충이 증가하는 거죠. 퇴충이 증가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퇴직금 지급은 그냥 채무를 차감하는 회계처리고 사회정자산 불입하는 거는 그냥 사회정자산 불입하는 회계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관련 없는 이자, 단기근무원가, 그다음에 사회정자산 이자 수익은 퇴직급여로 처리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IS상 급여, 확정급여 채무의 이익이 얼마죠? 채무의 이익은 처음에 기초확정급여 채무 있죠? 10%. 이게 1번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산식으로 봤을 때는 1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단기근무원가 76만 원 이거는 또 이게 확정급여 채무를 증가시키는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또 세 번째 사회정립 자산의 이자 수익은 350만 원에다가 10%한 거. 대신 이거는 사회정자산은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 역시 차감하는 계정이다. 이렇게 해서 같이 계산을 해주시면은 계산하면 84만 원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퇴직급여, 그래서 부채 파트 마무리했고 다음으로 이제 수익인식 기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수익인식 및 공개 충성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지금 챕터가 재화 판매 시 수익 인식하고 용역 제공 시 수익 인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충성 제도, 그 다음에 건설계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건설계약 파트 부분은 이제 다음 강의로 넘겨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번 시간에는 고객 충성 제도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재화 판매 시 수익 인식 보면은 여기 내용이 이제 말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좀 말문제로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읽으시면서 이거 같이 연결을 시켜서 아 이런 경우 이런 판매는 이때 수익 인식하는구나 뭐 이런 용역 제공할 땐 이렇게 인식하는 요거를 좀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가 있고 용역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으로 재화는 그 재화 관련된 위험과 효익이 뭐 구매자한테 넘어갔을 때
이게 가장 그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보통 보면 그 개념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대부분 맞아요. 재화에 관련된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구매자한테 넘어갔을 때 용역은 보통 용역 제공 기간에 따라 뭐 진행률 인식해서 적용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머리에 딱 생각하신 다음에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 경우에는 재화 등을 인도한 날에 한다. 그 판매 기준이라 나오는데 이게 그 예전에 그 앞부분에서 매출세권 이런 파트에서 장기 할부 채권 이런 게 나왔었는데 거기 보면 뭐 재고자산 파트에서 뭐 이게 우리 거니 아니 거니 이런 거 파트 구분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언급됐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할부 판매 경우에는 이미 판매를 했을 때 그 재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소유권이나 이런 게 다 넘어갔어요. 그 회사 넘어갔는데 돈만 할부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대금 지급이 분할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재화 등을 인도한 날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판매의 경우에도 이것도 재고자산 파트에서 나왔던 건데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 그때 수익을 인식한다. 왜 재고자산에서도 그때 판매한 시점에 우리 재고자산에서 차감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것도 위탁 판매는 대신 판매해 주는 거죠. 대신 판매해 주는 거니까 결국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이 수탁자가 최종 소비자한테 실제로 판매한 시점이 그때 매출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고 상품권 판매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오는 파트인데 상품권이 판매됐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실제로 상품권을 사용을 했을 때 있잖아요. 사용을 해서 물건이 넘어가는 거죠. 그때 실제 상품권 사용해야지 물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품권 판매도 그때 인식을 한다. 나와 있고 이거는 상품권 판매는 계산 문제로 또 간단하게 다뤄져 볼 예정입니다. 뒤에 나올 건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는 재화의 인도로 수락하고 조건이 있죠. 설치 및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설치 검사가 완료된 때에 판매 수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미인도 청구 판매 이런 파트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것도 재고자산 파트 나왔던 건데 재화의 인도가 구매자 요청에 의해서 지연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고자산이 지금 판매한 사람한테 있어요. 아직 구매자한테 아직 안 넘어갔어요. 미인도 청구. 지금 물건 보내주지 마세요. 지금은 물건 넘겨주지 마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왜 구매자가 왜 이런 청구를 하는지 이런 케이스 보면은 이 구매자가 만약에 재고자산 창고가 만약에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당장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창고가 없다, 여력이 없다 이런 케이스에 우리가 지금 사는 거지만 이 물건 인도는 좀 나중에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인도 청구 판매 경우에는 구매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시점, 실제로 물건을 판매자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예를 뭐 대금이 판매가 돼서 대금이 청구가 되고 이런 시점들이 있겠죠. 그런 시점에 인식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고 제한적인 반품권이 부여된 판매 이런 것도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하실 때 뭐 반품 기간이 뭐 2주 안에 뭐 반품하셔야 된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2주가 지나면은 자동적으로 구매 확정이 되는 거고 2주 전에는 소비자들이 구매 확정을 하게 되면 그때 구매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어요. 구매자가 공식적으로 재화의 선적을 수락한 시점이나 재화의 인도를 받으면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 이 두 가지를 반품권이 되는 판매의 수익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6번째로는 인도결제 판매. 이거는 인도가 다 된 다음에 돈을 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인도가 되고 돈을 수취하는 시점에 판매로 본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완납 인도 예약 판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최종 할부금 완납이니까 다 내야 된다. 그러니까 할부 판매였었겠죠. 할부 판매인데도 불구하고 다 돈을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재화가 인도된다 해서 이런 케이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구매자가 최종 할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재화가 인도되고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그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없는 재화의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주문 것도 실제로 재고가 없지만 고객에게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주문을 하는 그런 케이스의 경우는 그때 수익을 인식을 한다.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재고가 없는 재화에 판매되고 수취한 주문은 예를 들면 생산 중인 재화 이런 것들 되겠죠. 재고가 지금 당장은 없는 거죠. 당장 없는 거고 뭐 우리가 지금 판매자가 제3자한테 직접 이제 인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재고가 없는 재화에 판매되고 수취한 주문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화가 넘어간 시점에 판매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후 재매입 약정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재매입 약정이 있기 때문에 소요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아예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리고 중간상에 대한 판매 이런 게 있는데 구매자가 실제로 뭐 구매 대행 이런 거 예를 들 수 있겠죠. 구매 중간상에 나는 이제 실제로 최종 소비자가 아니에요. 중간에 뭐 직구 같은 거 할 때 구매 대행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케이스는 결국에는 실제로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출판물 및 이와 유사한 품목의 구독 이런 거는 품목의 가액이 매기 비슷한 경우에는 발송 기간에 걸쳐서
정액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품목의 가액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에는 품목 판매 전체 가액에서 그 비중을 계산하는 거예요. 총 판매 가액 비중에서 총액에서 실제로 그 판매 가액이 다르니까 다른 A 상품, 다른 B 상품 이런 식으로 안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재화 수익인식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역 제공 시 수익인식 기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기본적으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 그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용역 수행 기간 동안 뭐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뭐 단기인 경우에도 즉시 인식하기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설치 용역 수수료는 재화의 판매와 별도 구분이 가능한 경우랑 별도 구분이 안 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재화의 판매랑 별도 구분이 되는 거는 그냥 별도로 구분되는 거니까 그걸 따로 용역이라고 보고 회계 처리를 해서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재화라고 보는 거죠.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 재화의 소유권 안전하게 넘어간 시점에 인식을 한다. 두 번째로 제품 판매 가격에 용역 수수료가 포함된 경우, 판매 가격한테 판매 후에 제공될 용역이 이제 식별이 가능해요. 구분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 용역 수수료에 대한 것만 이연해가지고 용역 수행 기간에 걸쳐가지고 인식을 한다. 그러니까 보통 1번이나 2번은 구분이 다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용역 수행 기간에 걸쳐서 인식하는 거고,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재화의 판매를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광고 수익이나 광고 제작은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가 될 수 있지만 각종 매체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매체들의 경우에는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 그리고 광고 제작사의 기준에는 광고 제작하는 그 기간이 있겠죠. 그렇게 지자 진행 기준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 입장료 수입은 행사가 실제로 개최하는 시점에 수입 인식을 하게 되고, 입회비, 연회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자격 유지 수단의 연회비나 이런 경우에는 회비의 회수에 불확실성이 없는 시점에 인식을 하게 되고, 할인 적용을 위한 연회비 같은 경우에는 제공될 효익을 성격을 반영해가지고 이제 수익으로 인식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되게 사실 좀 뭐라 그러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업체나 뭐 이런 제조업체들 이런 관련된 업체들 갔을 때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고려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마다 합리적인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봤을 때 좀 약간 성격, 금액, 시기를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이렇게라도 표현된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진행 기준 적용을 하고, 수강료회 같은 경우에도 강의 기간에 걸쳐가지고 인식을 한다. 그리고 보면 라이선싱에 대해서 나오는데, 라이선싱도 이게 접근권이 있어. 접근권이 있고 사용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접근권인 경우에는 보통 몇 기간 동안 이 라이센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접근할 수 있는 기간에 걸쳐가지고 인식을 하게 되고, 사용권이 있는 경우에는 부여되는 시점에 인식을 하게 된다. 이런 케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열티 수익도 이것도 그냥 계약의 실질에 따라서 발생 기준에 따라서 인식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는 이자 수익은 이후 이자율법 적용해가지고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을 하고, 배당금 수익은 배당 결의 시점, 배당 수익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근데 이게 수익 입장에서는 배당금이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 실제로 그 처분했을 때 그때 보통 미지급 배당금으로 잡아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돈이 뭐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 그런 거 관련 없이 수익이랑 뭐 회사 입장에서는 미지급 배당금이 되겠죠. 그런 거 다 인식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봤고, 고객 충성도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그 수익 인식에서 말 문제 나오는 파트랑 상품권 관련된 회계 처리 계산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수익 인식 파트의 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품권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판매한 때 인식한다. 아까 이거 제가 상품권 판매한 때 아니고 상품권 고객이 실제로 사용했을 때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번이 벌써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맞는 얘기고, 배당 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이것도 실제로 이제 돈이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이때 인식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것도 그쵸, 맞는 얘기. 여기도 특별하게 뭐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었고 되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실질에 따라 발생 기준, 그것도 용역 제공 뭐 거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 일반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광고 제작 수수료는 광고 제작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그렇죠? 아까 이것도 같이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거 더 볼게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수익인식에 관한 다음 사례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파로 베이커리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적인 용역을 제공한다. 파로 베이커리는 운영 지원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용역에 대한 수수료죠.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아까 용역이 제공됨에 따라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고 했었죠. 여기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주일진 소프트는 대성으로부터 급여 처리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문받았다. 주일진 소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를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 진행 기준에 따라 수익 인식으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구두를 제조하는 공동재화는 매출 향상을 위하여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지만 수익은 고객이 상품권으로 구두를 구입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이것도 상품권은 고객이 구입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거, 이거 맞는 문장이 되겠죠. 영화를 제작하는 대박필름은 제작 완료한 영화 고시탈출을 20X년 6월 배급사인 일성시네마에 1년간 상영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함과 동시에 수익을 인식했다. 판매함과 동시에 이제 그 판매한 그런 이 영화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다 넘겼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으면 이게 맞는 건데 그게 아니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수익을 인식했어요. 내용 보시면 대박필름은 상영권 판매 후 동 권리의 판매와 관련하여 추가 의무가 전혀 없고 일성시네마를 통제할 수 없으며 흥행 수익으로부터 추가적인 수익을 수취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넘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수익을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일산신문사는 의류회사인 대일통상과 지명 광고 계약을 맺고 광고 수수료를 받았다. 일산신문사는 동 광고 수수료를 신문에 광고가 게재되어 독자에게 전달될 때 수익으로 인식했다. 여기는 맞죠? 이 신문사도 매체인 거죠. 아까 방송사, 신문사 이런 게 매체가 있는데 이거는 독자에게 전달하는 시점,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을 인식하는 게 맞고 광고 제작하는 경우에는 진행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익인식 말문제에서 받고 그다음에 다음 문제는 상품권 회계처리. 아까 여기서도 나왔고 1번 문제로 상품권 회계처리 나왔죠. 근데 이게 말로 나오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게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계산 문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2023년 2월 1일 액면금액 5만원인 상품권 2,000매를 한 회당 48,000원을 시초로 발행하였다. 고객은 상품권 액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의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3년이다. 즉 한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수된 상품권 400매에 대해 상품 인도와 더불어 잔액 1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한국이 상품권과 관련하여 2023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 인식하게 된 수익은 얼마인가? 상품권 회계처리의 전체도 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어쨌든 상품권 회계처리를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계처리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처음에 현금을 받아요. 상품권을 판매했으니까 현금 받겠죠? 그 현금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 보통 저희가 예전에는 선수금이라고 개정을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계약부채라는 개정을 써요. 계약부채는 나중에 이제 이연시키는 이런 개념으로 주로 개정을 쓰게 되는데 이 계약부채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가 고객 충성제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수금, 이연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일단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계약부채는 액면 금액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면 금액 5만원 2,000매에서 계약부채가 1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실제는 발행을 좀 싸게 했죠. 실제로는 여기는 액면 금액을 쓰는 거고 실제로 발행은 48,000원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00매에 48,000원 곱한 금액을 하게 되면 현금이 9,600만원이 되게 되고 나머지는 이번 상품권 할인액이라고 해가지고 400만원을 인식을 하게 되고 요거를 이제 BS에 표시할 때 계약부채에서 상품권 할인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이런 거다. 근데 이게 손익 계정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BS 계정이다. BS 계정. BS 계정 차감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처음에 이제 회계처리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제 회수가 됐어요. 2003년 12월 31일까지 회수된 400매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겠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실제로 계약부채는 무조건 액면으로 가는 거예요. 계약부채가
400매가 사용이 돼서 400매에다가 그쵸? 원래 5만 원이죠. 액면가의 계약 부채가 2천만 원. 그리고 실제로 매출은 할인된 금액으로 매출이 됐겠죠. 실제로 우리가 5만 원짜리 액면이긴 하지만 48,000원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48,000원에다가 400을 곱한 매출. 그게 또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 상품권 인도와 더불어 잔액은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현금 120만 원. 그래서 여기 계약부채에서 현금 나갔던 거 이걸 뺀 나머지가 매출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회계 처리가 여기서 이제 상품권 할인액도 이게 계약부채가 지금 원금만큼 나왔죠? 근데 이 계약부채 차감 계정의 상품권 할인액이죠. 요것도 지금 팔린 것만큼 400매 팔렸죠. 400매에 대한 것만큼 또 없애주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품권 할인액.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이게 보면은 지금 20%만큼 된 거잖아요. 400매니까 2,000매 중에 400매는 20%죠. 20%만큼 없애준 거고 여기 또 20%만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권 할인액이 되고 이렇게 매출 애누리 인식한다. 그래서 2003년도에 호가선님께 산수에 인식하게 될 수익은 결국에는 이 매출 금액에서 매출 애누리 상품권 할인액은 BS 차감 계정이니까는 이거는 수익인식은 손익 계정은 아니고 매출에서 매출 애누리 금액 80만 원을 차감한 이거는 1,800만 원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은 전체적인 상품권 회계 처리를 이제 알아서 계산하는 거고 이게 직관적으로 계산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 방법도 있냐면 처음에 상품권 회수액이 400에다가 그쵸 400매가 회수가 됐고 실제로 발행했던 게 4,800원 48,000원이죠 48,000원 아이고 콤마가 잘못해 400매에다가 48,000원인데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상품 인도와 더불어 잔액을 12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죠? 이렇게 해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면 전체적인 상품권 회계 처리의 물집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렇게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계산하는 방법. 금액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모두 아셔야 된다. 상품권 회계 처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6번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오토는 20X1년에 자동차 정비 부문과 휘발유 판매 부문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주 공사오토의 휘발유 판매 부문은 고객 충성 제도를 운영한다. 고객은 부여받은 포인트를 공사오토의 정비 부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의 유효 기간은 2년이다. 20X1년 중 공사오토는 휘발유 900만 원을 판매하고 10만 포인트를 부여하였으며 고객은 10포인트당 공정가치 100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이 중 4만 포인트를 20X1년 중에 정비 부문에서 사용하였다. 기말 시점에서 6만 포인트는 20X2년에 전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포인트의 공정가치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객 충성 제도의 회계 처리에 좀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나와 있고 전반적인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5개의 지문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맞는 건지 틀린 문장인지를 구분해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일 처음으로 이제 가장 고객 충성제도 관련된 계산 문제 중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아까 첫 번째 이론 파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제품의 가격에 이 보상 점수에 관한 그 부분을 같이 발라내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이 일단 900만 원인데 포인트가 10만 포인트를 부여했다고 했었죠. 10만 포인트를 부여했고 10포인트당 공정가치가 100원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10포인트당 공정가치가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이런 이제 수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포인트 가치를 환산하게 되면 이게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공정가치는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000만 원 중에 지금 9만 원이니까 90%, 10%. 이 판매 가격의 90%는 제품 관련된 휘발유 부문 판매 수익 관련된 부분이고 이 10%는 포인트에 관련된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안분을 하게 되면은 900만 전체가 제품 가격이 900만 원이죠. 900만 원인데 이 중에 0.9는 810만 원은 휘발유 부문 판매 수익이 되는 거고, 이 90만 원은 고객 그 충성 제도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그 기간 동안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인식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사용할 때마다 회수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거를 첫 번째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봤을 때, 현금이 첫 번째로 판매했잖아요. 900만 원 들어왔잖아요. 현금 900만 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휘발유 판매, 휘발유 판매 수익이 810만 원이 되는 거고, 그 중에 포인트, 그쵸? 계약 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개념이냐 했을 때 선수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수 수익. 선수 수익이어서 이연에서 기간 동안 인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계약 부채가 90만 원이다. 이런 회계 처리를 첫 번째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리언 휘발유 매출액 900만 원을 매출 시점에서는 휘발유에 대한 매출액과 포인트 매출액으로 분리를 하고, 그래서 분리했죠. 분리를 해서 매출액에 대해서는 포인트 매출액에 대해서는 선수 수익으로 이연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X1년 중 고객이 사용한 4만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기 수익으로 인식한다. 여기 고객이 지금 10만 포인트 중에 4만 포인트를 했죠. 그럼 10만 포인트 중에서 전체가 이게 그 90만 원이잖아요. 90만 원 이연 인식해야 되는데 이게 포인트가 사용될 때마다 인식을 하는 거죠. 일단 10만 포인트 중 4만 포인트니까 40%가 되겠죠. 그 40%는 20X1년에 수익을 인식하고 나머지 60%는 X2년에 인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X1년에는 인식하는 수익이 36만 원을 인식해야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수익 인식 금액은 안 나와 있고 4만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 수익으로 인식한다. 여기 40% 이렇게 인식한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X2년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6만 포인트에 대한 매출 원가 상당액을 충당 부채로 계산한다. 여기 보면은 이 전체 중에서 지금 이게 X1년도에 사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익이 실현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포인트 매출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40% 사용된 거는 계약 부채가 36만 원이고 포인트 매출이 되겠죠? 36만 원 이렇게 인식이 될 건데, 이게 계약 부채, 이게 나머지 60%에 대한 거는 또 부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또 부채 남아있는 건데 그게 충당 부채로 상당하는 게 아니죠. 물론 계약 부채로 해서 이연 처리하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 정답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번 문장 20X1년 중 포인트 사용분이 포함되지 않은 정비 부문의 매출액이 800만 원일 경우 공사오토의 X1년 포괄손익 계산상 수익은 이제 얼마인데 1646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비 부문 수익이 아까 있었죠. 정비 부문 수익이 800만 원. 정비 부문 수익이 지금 8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포인트 수익이 아까 저 인식됐던 게 X1년에 4만 포인트만큼 사용돼가지고 인식하는 금액이 36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휘발유 부문 판매 수익은 아까 810만 원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서 계산하면 1646만 원. 그래서 여기 이거는 이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항공사가 직접 제공하는 상용 고객 무대 제도에 따른 마일리지에 대한 회계 처리 역시 고객 충성 제도 회계 처리를 적용한다. 이것도 이제 맞는 이유겠습니다. 마일리지 주는 것도 이 고객 충성 제도랑 똑같은 개념이다. 이거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거 그 원래 제품 판매 가격을 원래 제품 가격과 포인트 가치를 구해가지고 안분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부분, 이 파트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90만 원에 대해서 이연에서 인식을 하는데 포인트가 회수된 것만큼 이렇게 그 기수마다 인식을 한다. 첫 번째 해에 40% 있을 때는 40% 인식하고, 그다음에 90만 원 중에서 또 나머지 60%는 아까 X2년 중에 다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때 다 인식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한 고객 충성제도 문제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더 간단한 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념을 설명하려면 이제 6번 문제가 적당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 7번 문제는 그 공정 가치를 안분하는 단계를 생략하도록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사는 제품 판매 시 판매 가격 100원당 1포인트의 고객 보상 점수를 고객에게 부여하고 이후 고객이 자사 제품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고객 충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20X1년도 150만 원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거래 가격을 연필과 포인트의 개별 판매 가격 비율로 배분한 결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공정가치를 이미 배분을 해가지고 가치가 나온 거죠. 포인트당 0.5원을 배분하였으며 부여한 고객 보상 점수 중 90%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X1년도에 고객에게 부여한 고객 보상 점수의 60%가 단기 말까지 회수되어 자사 제품으로 교환되었다면 공사가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분 고객 보상 점수 회수와 관련하여 인식할 수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포인트 수익을 인식할 부분을 찾아야 돼요. 포인트 수익이 절대 아까 그 중계상에서 계약 부채로 인식할 금액인 거죠. 이 계약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이 토탈 이제 그 포인트와 관련해 가지고 매 기간마다 인식할 금액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일단 산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1,500원에 150만 원의 제품 중에서 여기 보면은 100원당 1포인트죠. 그러니까 100원당 1포인트. 그러니까 100으로 나눈 게 포인트가 되겠죠. 이 포인트가 하면은 이게 지금 15,000포인트가 되는 거죠. 15,000포인트. 그래서 단위당 포인트에다가 0.5원을 배분을 했어요. 원래 아까는 이게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금액까지 안분을 해가지고 계산했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안분한 결과로 문제가 제출된 거예요. 그래서 배분한 결과 포인트 0.5를 배분했어요. 배분을 했고 이 중에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던 거고 여기서는 90%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90%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 전체적으로 첫 번째 회계 처리 매출을 인식할 때 별도로 이제 계약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 금액이 6,750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기수에는 이렇게 인식했다가 요거를 포인트가 회수될 때마다 매년 인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해에 X1년도에 회수를 하려면은 6,750원 중에서 원래 90%가 회수될 거로 예상했는데 그 중에 60%가 회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90% 중에 60% 회수된 그만큼만 수익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주요한 개념이 여기서는 이 사용 비율을 고려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약 부채랑 그 선수 수익으로 인식할 부분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거 첫 번째 해여가지고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 만약에 두 번째로 간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이때는 80% 사용된다고 예측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80% 사용된다고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라고 해야겠다. 이게 8로 하면 나누기가 하기 힘드니까 뭐 100%가 이때는 추정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가 사용된다고 했고 그 중에 70%가 80%가 해소가 되었어요. 누적적으로 봤을 때 이 추정치가 이제 변경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그럼 추정치가 변경된 것도 반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누적적으로 이만큼 인식이 됐어도 된다. 원래는 이렇게 추정된다. 이거는 예시예요. 예시 문제를 추가적으로 확장시키는 거 했을 때 두 번째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여기다가 누적으로 된 거 구하고 전기에 포인트 수익을 차감을 해가지고 X2년도에 포인트 수익 인식할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만약에 포인트 사용 기한이 보통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3년이었다.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총 인식해야 되는 포인트 수익이 6,750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 개념이 나중에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공사 관련된 것에서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같이 또 보시면서 이해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4,500원이죠. 1번이 되겠습니다.